야, 이 군뱅이 같은 새끼야. 네 부모가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더냐. 밥 처먹고 똥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군인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고성이 강원도 양구의 첩첩 산중을 울렸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육군 제21보병사단 예하의 한겨고지 대대본청 복도는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당직병은 오금을 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땅으로 처박고 있었고 면회실로 향하던 한 여자는 그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이름은 강한나였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짙은 갈색 머플러를 두른 그녀는 겉보기에는 그저 아들을 보러 온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만이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드러낼 뿐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으로 여군 최초로 소장 계급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저녁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전사의 피는 여전히 식지 않은 채였다. 목청 하나는 끝내주네. 한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아들 이민준 일병이 복무 중인 이곳 백두산 호랑이 대대는 훈련이 빡세기로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대대장 황태성 중령의 악명이었다. 진급에 눈이 멀어 부하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전역자들 사이에서도 파다했다. 한나가 오늘 이곳을 찾은 것도 최근 민준과의 통화에서 느껴진 심상치 않은 기류 때문이었다. 평소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던 아들이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는 횟수가 늘었던 것이다. 민준아, 엄마 왔다. 조금만 기다려. 한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행정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낡은 복도 바닥을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행정반 문이 열리며 앳된 얼굴의 소위가 허둥지둥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십니까가 민간인은 함부로 본청 내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소위는 한나와 대대장실 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대대장실 안에서는 여전히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누군가를 힐난하는 욕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면회 왔습니다. 이민준 일병 어머니입니다. 사전에 행정반으로 연락드렸었는데요. 한나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위는 난처한 듯 식은땀을 흘렸다. 아, 그게 지금 대대장님께서 병력 훈육 중이셔서 잠시만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훈육이라 소리가 꽤 살벌하던데 안에 무슨 사고라도 터진 건가요?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인 군기 확립 차원입니다. 부대 기강이 해이해져서. 소위는 말꼬리를 흐리며 시선을 피했다. 통상적인 군기 확립이라기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이 새끼야, 억울하면 네가 대대장 하던가.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누나를 확 뽑아버릴라.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대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황태성 중령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의 군화발은 바닥을 부술듯이 쿵쿵거렸다. 뒤이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병장 하나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병장의 뺨은 누군가에게 맞은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황 중령은 복도에 서 있는 한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이건 웬 아줌마가 여기 기어들어와 있어. 위병소 놈들은 일처리를 똥구멍으로 하나 개나 소나 다 들여보내고. 그는 한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찼다. 군인 특유의 절도나 품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권위와 오만의 쩐 악취만이 풍겼다. 이민준 일병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면회 예약하고 왔습니다만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한나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가라앉았다. 황 중령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지나쳐 아주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훈계질입니까가 애새끼 군대 보내놓고 치맛바람 날리러 오셨나 본데 군대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하시오. 재수없게 주말부터.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한나와 황 중령을 번갈아 보았다.
황중령은 자신의 무례함이 카리스마라고 착각하는 전형적인 지휘관이었다. 그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조차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해일이 일렁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 군대가 유치원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요. 그런데 대대장님 태도를 보니 이곳이 군대인지 아니면 동네 양아치 소굴인지 헷갈리는군요. 병사들에게 쌍욕을 하고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게 이 부대의 훈육 방식입니까? 황중령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감히 민간인 아줌마 따위가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낀 것이다. 그는 한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위협적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확 풍겼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당신 아들놈이 누군데? 이민주나 그 맹에 빠진 놈. 그 어미의 그 자식이구만. 콩 심은데 콩 난다더니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시켜서 보냈으니까 애새끼가 군생활을 적응 못하고 빌빌거리지 안 그렇습니까? 황중령은 검지 손가락으로 한나의 어깨를 툭툭 밀쳤다. 명백한 도발이자 신체 접촉이었다. 순간 한나의 오른손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다. 지금 여기서 이자를 제압하는 건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생각해야 했다. 자신이 사고를 치면 남은 군 생활 동안 아들이 겪을 고초가 불고듯 뻔했기 때문이다. 제 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그리고 손가락 치우세요. 부러지기 전에. 한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황중령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이 된 듯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참 협박까지 하시네. 이거 업무방해로 헌병대 부를까? 당신 아들 영창 가는 꼴 보고 싶어. 곱게 말할 때 꺼져. 아들 얼굴 볼 생각 말고 재수없게 주말부터 잡상인이 꼬여가지고 쯧. 황중령은 바닥에 가래침을 퇴뱉고는 다시 대대장실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민준이 행보관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본 한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아. 엄마. 민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옆에 서 있는 황중령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차려 자세를 취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인 행동이었다. 그 모습이 한나의 영린을 건드렸다. 황중령은 민준을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오냐, 니네 엄마 오셨다. 아주 대단한 분이시더만 와서 내 교육 방침에 대해 훈수까지 두시고 말이야. 야, 이민준 너 네 엄마 믿고 군생활 대충 하냐? 엉 빠져가지고. 황중령이 민준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퍽 소리와 함께 민준이 휘청거렸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민준은 아픔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나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뚝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가 쓰고 있던 평범한 아줌마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한나가 황중령의 팔을 낚아챘다. 강철 같은 악력에 황중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안 나. 어디서 감히 민간인이 군인 몸에 손을 대. 감히 군인이 국민을 폭행해. 그것도 부모가 보는 앞에서. 당신 계급장이 장식품인 줄 알아. 한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중저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지휘하던 지휘관의 포효였다. 복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황중령은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한나의 손은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 뭐야? 이 여자 당장 끌어내. 행정반 뭐해? 당직사관 이 미친 여자 안 끌어내고 뭐하냐고. 황중령이 당직사관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당직사관과 주변 병사들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한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한나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황중령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황중령의 등이 시멘트 벽에 거칠게 부딪혔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황중령은 컥컥거리며 한나를 노려보았다.
내 이름은 강한나다. 해군 예비역 소장 내까짓게 함부로 벌레 취급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한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지갑을 꺼내 신분증 하나를 황중령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정복을 입은 한나의 사진과 함께 소장이라는 계급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황중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소장.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독사가 품고 있던 칼을 마침내 드러낸 것이다. 복도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침묵을 깨고 한나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자, 이제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까? 황태성 중령. 황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복도에 흐르는 정적은 숨막힐 듯 무거웠다. 마치 공간 전체가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황태성 중령의 눈은 강한나의 손에 들린 신분증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사진 속 정복을 입은 여자의 어깨 위에는 선명한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 소장, 그것은 일개 중령 따위가 감히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황중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여자가 소장이라니. 이건 가짜야. 어디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와서 사기를 쳐.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자신의 군 생활 20년 동안 여군이 전투병과에서, 그것도 특수전 분야에서 장성급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중년 여성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병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비웃음은 비수처럼 날아와 황중령의 가슴에 박혔다. 가짜라 그렇게 믿고 싶겠지. 내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려면 확인해봐. 인사사령부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나올 테니까. 한나는 잡고 있던 황중령의 멱살을 거칠게 놓았다. 황중령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겨우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다.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주변에 서 있던 당직사관과 병사들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절대 권력자였던 대대장이 민간인 여성, 아니 예비역 장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선 공포였다. 당직사관, 저 여자 신원 조회해. 당장 보안과장 불러서 확인하라고. 황중령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엄이 서려 있지 않았다. 겁에 질린 개가 짖는 소리처럼 앙상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연결해주지. 한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박재동, 나야. 강한나, 잘 지냈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나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황중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박재독이라면 현재 해군 본부에서 작전 참모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진 중장을 말하는 것인가?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응, 다름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강원도 양구에 있는 21사단 예하대대에 와 있어. 아들 면회를 왔는데 여기 대대장이 내 신분을 의심하는군. 위조 신분증이라나 뭐라나 인사기록 좀 확인시켜주겠나? 한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강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드님 면회 가셨군요. 거기 대대장이 누굽니까? 감히 선배님을 못 알아보고 결례를 범하다니.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박영진 중장이었다. 황중령은 육군이었지만 합동훈련 때 몇 번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황중령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황태성 중령이라더군. 병사들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쌍욕을 하고 내 아들 정강이를 걷어차더군. 아주 훌륭한 지휘관이야. 뭐라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황중령 들리는가? 나 해군 중장 박영진이다. 지금 자네 눈앞에 계신 분은 UDT 전설 강한나 제독이시다. 예, 편하셨지만 자네 같은 피라미가 함부로 입을 놀릴 분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 정중히 사과드리지 못해. 전화기 너머의 호통 소리에 황중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거의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충성 저 정말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동님 아니 강 소장님 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방금 전까지 눈을 부라리며 욕설을 퍼붓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쥐새끼 한 마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나는 전화를 끊고 싸늘한 눈빛으로 황중령을 내려다보았다. 사과 나한테 할 게 아닐 텐데. 그녀의 시선이 옆에서 떨고 있는 아들 민준에게로 향했다. 황중령은 잽싸게 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민준 일병미 미안하다.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를 했구나. 자네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다. 내 사과를 받아주게.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다.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겁한 연극일 뿐이었다. 민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평소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대대장이 어머니의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다. 아닙니다. 대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민준은 습관처럼 괜찮다는 말을 내뱉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 사회에서 길들여진 약자의 비명과도 같은 대답이었다. 한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으면 저런 반응을 보일까. 민준아 짐 챙겨 나와 밥 먹으러 가자. 한나는 더 이상 황중령과 말을 섞기 싫다는 듯 등을 돌렸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당직사관에게 눈짓했다. 외출증 끊어줘 규정대로.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직사관은 허둥지둥 행정반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한나는 황중령 곁을 지나치며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다. 오늘은 아들 보러 온 거니 이쯤 해두지 하지만 기억해둬. 이 바닥 좁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성질이 좀 더럽다는 거 내가 전역하면서 다짐한 게 있는데 내 사람 건드리는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 먹어버리겠다는 거야. 몸 조심해. 황중령 밤길이 어두우니까. 황중령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한나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유유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난 뒤 대대장실 앞 복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황중령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머리를 쿵 박았다. 시발. 좆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수조차 없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당직사관이야. 네 대대장님. 행정반에서 외출증 처리를 마친 당직사관이 튀어나왔다. 보안 유지에 오늘 있었던 일 밖으로 새 나가는 순간 너희들 다 죽여버릴 줄 알았어. 입단속 철저히 시켜 그 병장놈도 입 막고. 아 알겠습니다. 황중령은 대대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가 눈에 들어왔다. 대대장 중령 황태성. 오늘따라 그 명패가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한나. 그녀의 이름은 군 생활을 오래 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름이었다. 심해의 마녀 독사 미친년. 수많은 별명을 가진 여자 해군 특수전전단 UDT 역사상 가장 독종이었고 작전 수행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인간 흉기. 그녀가 왜 하필 내 부대 병사의 엄마란 말인가. 황중령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의 마지막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뭔가 수를 써야 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는 서랍을 뒤져 비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줄을 대고 있는 군내 사조직과 정치권 인맥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비록 옷을 벗었다고는 하나. 그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역인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한다면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막아야만 했다. 황중령은 전화기를 들었다. 충성 선배님 접니다. 황태성입니다. 급하게 상해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는 비열한 표정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모의하는 추악한 목소리가 대대장실을 채웠다. 부대 앞 위수지역 내의 한 고깃집 지글거리는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익어가고 있었지만 마주 앉은 모자의 분위기는 고기 굽는 소리와 어울리지 않게 무거웠다. 한나는 묵묵히 고기를 잘라 민준이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많이 먹어 얼굴이 반쪽이네. 응 엄마도 드세요. 아까는. 진짜 놀랐어. 엄마가 그렇게 높은 분인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민주는 말끝을 흐리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겼다. 어머니의 화려한 과거는 알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다정하고 요리 잘하는 평범한 엄마였기에 오늘 부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낯설고도 충격적이었다. 한나는 소주잔에 물을 채워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아들의 몸을 훑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얼굴의 상처 말고도 분명 옷 속에 감춰진 상처들이 더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도현아, 아니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황중령 그 인간 평소에도 너한테 손찌검했니? 민준은 젓가락질을 멈칫했다. 시선을 피하며 우물우물 고기를 씹었다. 아니에요. 오늘만 좀 예민하셔서 그런 거지. 평소에는 잘해주셔. 거짓말. 한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눈은 못 속여. 내 걸음걸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던데. 그리고 손목 소매 걷어봐. 엄마 진짜 괜찮아. 별거 아니야. 훈련하다가 좀 긁힌 거야. 민주는 황급히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가렸다 하지만 한나는 이미 봐버렸다. 손목 안쪽에 선명하게 남은 시퍼런 멍자국을. 그것은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군화발로 짓밟거나 둔기로 내려쳤을 때 생기는 타박상이었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민준이 저항할 틈도 없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민준이 짧은 신음을 토했다. 드러난 팔뚝은 처참했다. 시퍼런 멍은 기본이고 담뱃불에 지진 듯한 화상 자국까지 몇 군데 보였다. 한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이게 훈련하다 생긴 상처라고. 이게 잘해주는 사람이 할 짓이야. 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자책의 눈물이었다. 내 새끼가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나는 따뜻한 집에서 발 뻗고 잤구나 하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행동이 굼뜨고 눈치가 없어서. 대대장님이 훈육 차원에서. 훈육폭력은 훈육이 아니야. 민준아, 그건 범죄야. 범죄자 놈이 제복을 입고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순 없어. 한나는 민준을 꼭 끌어안았다. 민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참았던 서름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무서웠어, 엄마.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밤에 잠도 못 자고 언제 불려가서 맞을지 몰라서. 식당 구석에서 40대 여인과 군복 입은 청년이 부둥켜 앉고 오열하는 모습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한참을 울던 민준이 진정되자 한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부대 복도에서 황중령을 제압할 때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변해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해결할 거야. 엄마 안 돼. 대대장님 뒤에 백이 엄청 많대. 사단장님이랑도 친하고 군단 쪽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 엄마가 아무리 전직 장군이라도 현역들끼리 뭉치면 위험해. 나 그냥 조용히 전역할래. 참으면 돼. 민주는 겁에 질려 만류했다. 황중령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자신의 인맥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빽그래, 그놈 뒤에 썩은 동아줄들이 얽혀 있겠지 하지만 걱정 마. 썩은 줄은 당기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 엄마가 UDT에서 배운 게 뭔지 아니? 적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거야. 한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번호였다. 김 변호사, 나야. 강한나, 지금 양구로 좀 와야겠어. 응, 당장 내 아들 담당 변호사로 선임할 거야. 그리고 민간 검찰 쪽이랑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한테도 소스 좀 흘려. 군부대 내 가혹행위 및 지휘관 갑질 사건 대여가 하나 걸렸다고. 그녀는 치밀했다. 단순히 군 내부 감찰로 해결하려 들면 제19 감싸기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컸다. 황중령 같은 인간은 외부의 압력, 즉 여론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만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대대장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황중령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전과장과 인사과장 그리고 주임원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래서 시발 어떡하자는 거야. 대책이 없어. 대책이. 황중령이 재떨이를 집어 던질 듯 소리쳤다. 대대장님, 일단 CCTV부터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랑 지난번 행정반에서 애들 집합시켰던 영상들 서버에 남아있을 겁니다.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 그거 당장 삭제해 복구 불가능하게 싹 다 밀어버려. 그리고 입단속 병사들한테 설문조사 다시 받아 대대장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런 걸로 다 바꾸라고 해. 안 적는 새끼들은 휴가 자른다고 협박해서라도 받아내. 그게 병사들이 요즘 동요가 심해서. 주임원사가 난색을 표했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원사 네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집합시켜서 정신교육해. 강한나 그 여자가 꼬치꼬치 캐묻기 전에 입 싹 닦아놓으라고. 알았어. 황중령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부대원 전체를 공범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리고 사단 감찰 참모님한테 연락해서 내일 식사 자리 하나 만들어 뇌물. 아니, 성에 표시 좀 해야겠어. 이번 것만 잘 넘기면 진급하는데 문제없어. 강한나, 그년이 아무리 설쳐봤자 이미 옷 벗은 퇴물이야. 현역의 힘을 보여주겠어.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계급 높은 예비역이 아니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바다의 독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이미 사냥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을 부대로 복귀시킨 한나는 위병소 앞에서 한참 동안 부대 건물을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부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기다려라. 내 아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 피눈물로 갚아줄 테니. 한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양구의 밤 공기를 갈랐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원도 양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강한나는 곧바로 움직였다. 그녀는 UDT 전역 후 설립한 특수 컨설팅 회사 사무실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군 관련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고 사법 처리를 돕는 은밀한 조직이었다. 김 변호사 상황 보고해. 한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자마자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는 민준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군법 및 민간 소송 전문가였다. 네 소장님, 현재 민준 군의 진술서를 확보했고 의료 기록을 수집 중입니다. 부대 근처 국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인근 홍천 쪽 병원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타박상과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 부분 강조해야 해. 폭력과 폭언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가 아니라 영혼을 짓밟는 행위니까. 언론은 이미 사회부 기자들에게 양구 군부대 내 대대장의 상습적인 병사 폭행 및 가혹행위 건으로 엠바고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소장님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파급력은 극대화될 겁니다. 하지만 소장님 신분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그리고 부대 내 내부 고발자는 확보됐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황중령이 워낙 독단적이라 병사들과 간부들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실 주변 CCTV 관리하는 병사 한 명과 접촉 중입니다. 그 병사가 황중령에게 폭언을 당했던 병장의 친한 후임이라고 합니다. 그 병장 혹시 박중령에게 폭행당했던 그 병장인가? 네, 맞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병장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황중령이 박지훈 병장을 비롯해 몇몇 병사들을 불러 은밀히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휴가 보장과 조기 전역을 미끼로 회유했다는군요. 한나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예상대로군. 썩은 지휘관은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지. 박지훈 병장에게 접근할 때가 된 것 같군. 김 변호사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한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울역 인근의 지도를 펼쳤다. 그곳에는 황중령의 군 인맥 중 핵심 인물 몇 명의 거주지와 주요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다. 소장님 직접 나서시려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황중령이 보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 그럴 힘도 없는 놈이야. 지금쯤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텐데. 하지만 나도 놀아줄 시간이 없어. 이 싸움은 초기에 화력을 집중해서 끝내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이지색 코트 대신 짙은 남색의 캐주얼 정장을 걸치고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목표물을 정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양구 군부대 황태성 중령은 하루 종일 불안함에 떨고 있었다.
강한나가 부대를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신경은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감찰 참모님 오셨습니다. 당직 사관이 대대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황중령은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황태성 중령입니다. 귀하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 감찰 참모 김영훈 중령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냉정함이 숨겨져 있었다. 황중령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보고는 받았다. 해군 예비역 소장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군. 자네 운이 정말 지지리도 없군. 김중령은 혀를 찼다. 선배님,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면회 온 아줌마가 소장이라고 신분을 밝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순간 당황해서 말실수를 좀 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그 여자 예비역 아닙니까? 현역 간의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황중령은 온갖 아첨을 섞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 사단의 감찰 라인을 막지 못하면 자신의 진급은 물론 군 생활 자체가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중령은 피식 웃었다. 군 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UDT 전설이야. UDT 내에서는 이미 신화로 통하는 인물이라고 해군 참모총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야.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을 민간 변호사가 물고 늘어지고 언론사에서 이미 취재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올라왔어. 황중령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언론이라니 그게 정말입니까? 자네가 병사들한테 손찌검한 거 다 사실이잖아. 어차피 부대 내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고. 자네가 애들 좀 갈군 거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야. 하지만 이번 상대는 달라. 이대로 가면 자네는 물론이고 우리 사단까지도 망신당하게 생겼어. 김중령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황중령 쪽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황중령이 며칠 밤낮으로 긁어 모은 진급 헌금이었다. 이거 다시 가져가. 이 정도 성의 표시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네가 살 길은 하나야. 그 여자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병사들에게도 용서를 구해. 그리고 그 여자 아들 이민준 일병에게는 특급 휴가와 함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사태를 조기에 진압해야 해. 하지만 선배님, 그렇게 하면 제 권위는 부하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황중령은 자존심 때문에 몸서리쳤다. 한낱 병사의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권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네 그따위 권위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어. 자네가 자살이라도 하지 않는 한 그 여자는 자네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신 차려 황태성. 김중령은 냉정하게 충고했다. 그리고는 봉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중령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줄 알았던 선배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한정식집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강한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으로 한정식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한정식집에서 중년의 남성 2명이 걸어 나왔다. 한 명은 황중령과 함께 근무했던 전임 사단 참모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현역 군단 인사 참모였다. 황중령이 현재 가장 의지하는 군내 인맥이었다. 드디어 나타났군.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소리 없이 민첩했다. 수십 년간 훈련된 UDT 대원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타고 갈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남성 2명은 차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어둠 속에서도 황중령에 대한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황태성이 걔는 진짜 답이 없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감히 장군님에게 덤비다니. 아, 그래도 소장님이시라잖아. 우리도 최대한 방어는 해줘야지. 그놈이 그동안 우리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최대한 꼬리 자르기 하고 사단 감찰 쪽에서 징계 수위만 낮추게끔 유도해보자고. 그들의 대화는 명백히 황중령을 돕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의였다. 한나는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군부대 내 폭행 사건 은폐 및 축소모의 증거 확보 완료. 그들이 차에 오르려던 순간 한나가 그림자처럼 그들 앞에 나타났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전 해군 예비역 소장 강한나입니다.
두 남자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다. 특히 군단 인사참모는 아까 황중령의 전화를 받고 강한나의 신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 소장님, 이 밤에 어인일로 여긴. 저희는 그저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군단 인사참모가 잔뜩 긴장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식사 즐거우셨습니까? 황태성 중령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더군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다. 두 분의 대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살짝 들어보였다. 두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강 소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희는 그저 후배의 안위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황중령의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명했지만 이미 녹음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말은 힘이 없었다. 오해, 제가 듣기에는 명백히 조직적인 사건 은폐 및 축소 모의로 들리는데요. 이 녹음 파일을 내일 아침 국방부 검찰단과 민간 언론사에 넘기는 건 저한테 일도 아닙니다. 한나는 단도직입적으로 협박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장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도 가족이 있습니다. 이대로 일이 터지면 저희 군 생활 다 끝납니다. 전임 사단 참모장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별을 달았던 고위 장교가 한낱 중령의 비위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군이라는 조직 내에서 진급과 명예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황중령이 휘두른 폭력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한 병사의 고통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했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나는 냉정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이 녹음 파일과 함께 황중령의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 둘째, 당신들이 지금 당장 황중령의 목을 치는데 협조하는 것. 군단 인사참모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나에게 애원했다. 협조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황태성 중령의 비위 사실을 아는 대로 국방부 감찰단에 익명으로 제보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평소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폭행과 가혹행위의 증인들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중령의 진급 심사 과정에 있었던 비위 사실을 상세히 제보하십시오. 그녀는 황중령의 약점 즉 진급을 위해 저지른 비리를 정조준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녹음 파일만은. 두 남자는 한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나는 녹음기를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은 여러분의 목숨줄입니다. 언제든 다시 회수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황중령에게 이 사실을 흘리거나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곤란해질 겁니다. 저는 UDT 출신이라 뒤끝이 아주 강합니다. 협박과 회유의 심리전에서 한나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황중령의 군 인맥 카르텔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단독 21사단 대대장, 상습적인 병사 폭행 및 가혹행위 적발 군화발로 정강이 폭행, 담뱃불 화상 자국까지. 병사는 내 노예 황태성 중령의 악마적 갑질 충격. 주요 일간지와 뉴스 채널은 강한나가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특히 병사의 몸에 남은 끔찍한 멍 자국과 화상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강원도 양구군부대. 황중령은 자신의 대대장실에서 신문과 뉴스 속보를 보며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사단장, 군단장, 국방부, 감찰실,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까지 전화해서 그를 닥달했다. 황중령, 자네 미쳤어. 어떻게 부대 관리를 그따위로 해. 당장 본부로 들어와. 사단장의 노발대발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사단장님, 아닙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 자네 부대원들이 이미 감찰실에 줄줄이 진술하고 있어. 자네가 병사들 상대로 거짓 설문조사 시킨 것까지 다 나왔어. 자네는 이제 끝났어. 황중령은 전화를 끊고 털썩 주저앉았다. 상황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김 변호사가 주도한 언론 플레이는 파괴적이었다.
특히 피해 병사의 어머니가 전직 여군 장성일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가 나오면서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강한나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었다. 젠장시발 강한나 그 마녀가 결국. 그는 이를 갈았다. 그때 당직 사관이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대장님,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과 사단 헌병대에서 오셨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을 찬 듯한 환청이 황중령의 귀를 때렸다. 그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대가였다. 서울 한나의 사무실. 한나는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의 고통이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 과정 없이는 황중령 같은 괴물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 변호사 상황 어때? 네 소장님, 황중령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사단 헌병대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송 중입니다. 죄목은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 남용 군인 등 강제 추행 성적 가혹행위 포함 혐의입니다. 특히 군단 인사참모와 전임 참모장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황중령이 과거 진급을 위해 부대 공금을 횡령하고 병사들에게 강제로 헌금을 걷어 상납했던 비위 사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잘됐군. 황중령이 다시는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네, 이제 소장님 신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일만 남았습니다. 폭풍의 마무리를 지어야죠. 아니, 아직이야.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어. 한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넘어선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황중령의 체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조직 내부의 만연한 썩은 권위주의와 가혹행위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다. 민준이 면회 신청해. 지금요, 부대에서요. 응, 이제 그 누구도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아니, 황중령이 없는 그 부대에 가서 민준이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짙은 남색 정장 대신 깔끔하게 다림질된 해군 정복을 꺼냈다. 가슴에는 자랑스러운 소장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면회를 통해 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리고 그 부대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전설의 장군이 가져다주는 희망과 교훈의 바람이었다. 황태성 중령이 긴급 체포된 다음 날 강원도 양구 육군 제21보병사단 예하 백두산 호랑이 대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대대장실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봉쇄되었고 부대에는 사단에서 파견된 헌병들이 상주하며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병사들은 마치 오랜 억압에서 해방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이 폭풍이 자신들에게 미칠 후폭풍에 대한 불안감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위병소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군 소장 강한나 예비역 장군님께서 면회를 오셨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선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전날 대대장을 잡아가게 만든 그 아줌마가 사실은 군 최고위 계급 중 하나인 소장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경악했다. 그들은 이제야 황중령이 왜 그토록 발버둥 쳤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강한나는 정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본청 복도를 걸어 들어왔다. 짙은 남색 해군 정복은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어우러져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의 어깨 위. 소장 계급장은 그 어떤 현역 장성보다도 강한 무게감을 자랑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단 인사참모와 새롭게 대대장 임무대행을 맡은 중령이었다. 두 현역 장교는 경직된 표정으로 최상의 예우를 갖추었다. 충성 해군 예비역 강한나 소장님, 대대장 임무대행 중령 강동현입니다. 귀하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중령 수고가 많습니다. 한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주변에 모여있는 병사들에게 돌렸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민준 일병 면회 신청했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동현 중령은 잔뜩 긴장하며 민준을 불렀다. 잠시 후 민준이 행보관과 함께 복도에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복 차림을 본 민준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바로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속 문이 열리는 듯했다. 어제 식당에서 울었던 이후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민준아. 엄마. 한나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아주었다.
어제 보았던 멍 자국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강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줄 차례였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리로 따라와. 한나는 민준을 데리고 본청 밖 연병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12월의 연병장에는 눈이 채 녹지 않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연병장 중앙에 우뚝 섰다. 강중령, 이 대대 모든 병력 집합시켜 주십시오. 지금 당장. 네, 소장님. 하지만 지금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 또한 감찰의 일환입니다. 군인은 정신이 바로 서야 몸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황중령의 폭력으로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나의 단호한 명령에 강동현 중령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모든 병력에게 연병장 집합을 지시했다. 5분 후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연병장에 정렬했다. 그들은 훈련병 시절 이후 처음 보는 장군의 등장에 잔뜩 얼어붙어 있었다. 한나는 연단 대신 병사들의 정면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민준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꼿꼿하게 서 있었다. 나는 해군 예비역 소장 강한나다. 내 아들 이민준 일병의 어머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마이크도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흡사 UDT 훈련 교관의 명령처럼 단호하고 강력했다. 이곳에서 황태성이라는 이름의 지휘관이 너희들을 짐승처럼 대했다. 나는 그 사실에 분노한다. 너희가 피와 땀으로 지키는 이 나라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황중령은 자신의 얄팍한 욕심과 권력으로 짓밟았다. 병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갑작스러운 질책에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너희는 왜 당하고만 있었나? 왜 너희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나?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군인 정신이 무엇인가?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군인 정신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다. 너희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침묵했고 그 침묵은 황중령의 폭력에 힘을 실어주었다. 너희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방관자였다. 너희가 한 명이라도 용기를 냈더라면 내 아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 있었다. 한나의 질책은 아프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스스로의 무력함과 비겁함을 반성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UDT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나를 단련시켰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너희의 고통은 너희를 무너뜨렸다. 왜 군인은 강해야 한다. 단순히 몸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강해야 한다. 너희의 정신을 다시 무장시켜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 한나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민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힘껏 안아주었다. 내 아들 이민준 일병은 너희들처럼 피해자다. 하지만 그는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날의 연설은 병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혀있던 군인 정신의 불씨를 되살려 놓았다. 황중령의 체포로 끝날 뻔했던 사건은 강한나 소장의 단호한 일갈로 인해 부대 전체의 정신 개혁운동으로 승화될 조짐을 보였다. 황태성 중령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한나 측이 제공한 녹취 파일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황중령의 비리에 연루된 군단 간부들의 양심 선언이 더해지면서 황중령은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이 되었다. 특히 부대 공금 횡령과 병사들에게 강제 헌금을 거두어 진급 로비에 사용한 혐의는 군형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였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정. 황중령의 첫 재판이 열렸다. 강한나는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민준이 앉아 있었고 민준의 곁에는 김 변호사가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피고인 황태성 중령은 상습적인 병사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남용,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군 검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황중령은 수의를 입은 채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실감하는 듯했다. 네,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한때 부대원들을 쥐락펴락했던 대대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 병사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황중령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던 병사들의 진술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민주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한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힘들겠지만 똑바로 봐.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김 변호사가 최종 변론에 나섰다. 재판장님, 피고인 황태성 중령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군 조직 내에 만연한 썩은 권위주의와 계급을 이용한 폭력의 상징입니다. 피고인은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렸고 부모의 정성으로 마련된 공금까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에게 군형법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 변호사의 변론은 강력했다. 특히 군 조직 내 썩은 권위주의라는 표현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황중령이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후회합니다. 모든 것을 후회합니다. 강한나 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은 저의 나약함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나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중령은 울먹였다 하지만 그의 참회는 강한나에게 통하지 않았다. 한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피고인의 참회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참회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직 UDT 요원이었습니다. UDT는 극한의 훈련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목적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인한 정신력으로 국민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강인함을 오해했습니다. 한나는 황중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황태성 중령, 당신이 짓밟은 것은 내 아들의 정강이뿐만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입니다. 당신이 무서워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던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침은 황중령의 심장을 꿰뚫었다. 황중령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재판부는 황중령에게 징역 5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했다. 군 조직 내 가혹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였다. 재판이 끝난 후 민주는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민준아, 내가 이겨낸 거야. 한나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승리일 뿐 군 내부의 썩은 고리를 끊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UDT 정신은 항상 임무 완수를 외치고 있었다. 황중령의 구속과 엄중한 처벌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군 사법 개혁과 인권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특히 강한나가 지적했던 썩은 권위주의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강한나는 이제 언론과 국민들의 영웅이 되었다. UDT 여장군 정의의 어머니 등의 찬사가 쏟아졌다. 그녀는 이 관심을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로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군 인권 개선과 장병들의 정신력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바로 심해의 빛 프로그램이었다. 군에서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병사들의 심리 치료와 재활을 돕고 전역 후에도 사회 적응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한나는 국방부 장관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을 통해 알았습니다. 폭력의 상처는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이 남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병사들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 프로그램의 명예회장을 맡아 군인들의 멘토가 될 것입니다. 장관은 감동했다. 강 소장님,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장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강한나는 다시 한번 양구의 백두산 호랑이 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정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대대장 임무 대행 중인 강동현 중령과 함께 부대원들을 만났다. 연병장 대신 실내 강당에서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동료애가 가득했다. 강한나가 연단에 올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군인다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UDT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보다 우리입니다. 황중령은 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진급과 권위만을 중시했죠. 하지만 진정한 군인은 동료를 사랑하고 약한 동료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민준이는 곧 전역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부대에서 겪은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그는 어머니인 내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군 복무를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다른 동료들을 돕는 심해의 빛 프로그램의 1호 멘티가 될 것입니다. 강한나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졌던 부대의 정신이 정화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소리였다. 강한나는 연설을 마치고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소장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병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니, 너희가 스스로를 살린 거야. 이제 너희의 용기가 다른 부대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될 거야. 그녀는 민준과 함께 부대를 나섰다. 위병소를 지나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길, 민준의 얼굴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엄마, 이제야 군 생활 시작한 것 같아.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남은 군 생활 내가 바라는 대로 멋지게 마무리해. 어머니와 아들은 양구의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 희망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빛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들의 뒤에는 군인 정신의 고귀한 가치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해가 바뀌는 계절이었다. 황태성 중령은 군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진급은커녕 군복마저 벗겨진 채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강한나의 예측대로 그의 썩은 인맥 카르텔은 그녀의 단호한 응징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 이민준 일병은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심해의 빛 프로그램의 멘토링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보냈다. 그는 황중령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가장 강하게 성장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의 전우들은 민준을 향해 예전과 같은 측은지심이 아닌 존경심을 표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불의에 맞섰고 그 결과로 부대 전체를 구원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강한나는 이제 심해의 빛 프로그램에 전념했다. 그녀는 매주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을 만났다. 그녀는 더 이상 정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현역 장군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강연은 군 내부의 폭력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항상 자기 존중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라는 교훈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경상남도 창원의 해군 특수전전단 UDT 본부를 찾았다. 그녀가 군복을 벗은 이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보는 UDT 후배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해안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의 강도는 여전했지만 그녀는 후배들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했다. 그녀를 따라 나선 한 해군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께서는 여군 최초로 별 2개를 다신 전설이십니다. 어쩌면 참모총장까지 바라보실 수 있었는데 왜 군을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강한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원 앞바다의 거친 파도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국가와 명예를 위해 살았다. 소장 계급을 다는 순간 내 목표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전역 후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가장 강한 군인은 가장 따뜻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폭력과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은 진짜 강함이 아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발로일 뿐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 아들이 겪은 고통을 보고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쳤던 군 조직 내부의 썩은 뿌리를 보았다. 내가 군을 떠나지 않았다면 높은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 아니, 어쩌면 나 역시 그 권위주의에 눈 감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바다의 독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아들들을 지키는 어머니로 살고 싶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것은 전사의 눈빛이면서 동시에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품은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어머니의 헌신이 대한민국 군을 바꾸고 있습니다, 소장님. 군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의 용기다. 나는 그저 그 용기에 불을 지펴준 것뿐이다. 시간이 흘러 이민주는 무사히 전역했다. 그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심해의 빛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군 생활 동안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상처 입은 전우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왔다. 전역 후 민준과 한나는 서울 마포구의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어느 저녁 민준이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군 생활이 후회되지 않아. 그래. 만약 황중령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나약한 존재로 살았을 거야. 하지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엄마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민준의 눈빛은 단단하고 맑았다. 폭행의 흔적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강해져서 엄마는 기쁘다. 하지만 기억해, 민준아, 진정한 강함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약한 자를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한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지만 너의 살 속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엄마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장 큰 교훈이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덕분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어머니를 둔 아들이 됐어. 고마워, 엄마. 강한 나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국가와 조직의 부름에만 응답했던 그녀였지만 이제 비로소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깊은 감동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창밖으로는 늦겨울 한강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다의 독사로 불리던 강한나의 삶은 이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어머니의 헌신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 조직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교훈을 찾아낸 위대한 승리였다.